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인간의 지적 능력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알 수 있다.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네, 오늘은 교육운동가 존 홀트의 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조님은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못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은 네. 내가 에어컨을 빨리 샀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부모님 댁에 없으시다고요, 서울 댁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내일 오는데 네. 네, 지내온 시간들이 또 갑자기 좀 억울해지면서 진작 샀다면 그리고 또 왜 에어컨 같은 거는 겨울이나 그런 때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도 8월 중에 배달이 온다니 다행이네요. 막 밀려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면서도 내가 왜 진즉에 네. 일찍 사지 않았는가 이런 후회도 하고 있고. 이런 의사결정의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 요즘 다들 건강하신가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잠도 못 자고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몸의 면역력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장내에 인체 면역세포 70%가 있다면서요? 왜 중요한 면역세포가 몰려있나요? 바로 음식물이 소화와 발효, 부패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양의 세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장에는 약 1kg의 균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건강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내 균총의 분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입니다.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군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척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락토바실러스균과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여에스더 유산균 균종은 락토바실러스균인 NCFM과 비피더스균인 BI07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여에스더 유산균은 중에서 NCFM은 소장에서, BI07은 대장에서 작용을 해서 소장과 대장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장 부착력, 유해균 억제 능력까지 신뢰할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온라인에서 에스더몰이나 여에스더 유산균을 검색해보세요. 품질을 보증하는 본사 공식몰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책 이게 뭐라고와 함께하는 여에스더 유산균 후토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이 저는 더 기대가 되고 네. 많이 배워서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결과 없도록. 에어컨 언제 사면 제일 싼지 이런 거 네, 여쭤보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말해. 공동구매 자, 요령. 오늘 모실 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대중과 소통하는 뇌과학자라는 수식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신선한 지적 충격을 들고 오신
세계 경제 포럼이 뽑은 2009년 영 글로벌 리더 한국 대표. 영인가요? 올드 아니고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재승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이고.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민망하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을 내고 제일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뭐 뵙고 싶은 분들 만나고 또 독자 만나고 이런 걸로 설레는 순간들이거든요. 네. 지금 아주 뭐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저는 네. 또 교수님 오늘 처음은 네, 처음 아니지만 사실 그쵸. 대화하는 거는 네, 맞아요. 처음인데 또 유주님이 그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이미 그쵸. 만나셔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이 책 읽으면서 같이 온라인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데 아 진짜. 거기다가 교수님 칭찬을 한가득 야. 쓰신 거예요. 막 보고 있으면 인간 같지 않다, 아, 천재 같다. 진짜. 뭐 또 뭐라고 쓰셨죠? 인간 같지 않다 칭찬인 거예요. 아니, 와,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최고의 칭찬이 인간 같지 않다. 그런 거. 와, 분위기가 이런가요, 여기? 그런데 제가 쓴 게 아니라 유주님이 쓴 건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였구나. 네. 나는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너무 좋고 와 정말 네. 훌륭한 책이다 해가지고 네. 당연히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주님 네.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 어떤 그 평균적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사람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매번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게스트가 좀 바뀌었잖아요, 계속. 근데 네. 이제 정재승 교수님 나올 때는 이상하게 그 안심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다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정재승 교수님 오늘 나오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다. 막 이런 안심이 드는 그런 게스트였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 든든함이. 저도 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진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은 이렇게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둘 다 잘하는 분 맞아. 정말 보기 힘들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깊이 있는 말 잘하는 거랑 순발력 좋은 말, 맞아, 순발력 맞아. 있게 하는 거랑 맞아요. 또 다른데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진짜 너무 인간 같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도 놀랍네요. 제 얘기 아닌 것 같아서. 좀 말문이 막히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데 그 말을 잘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평소에 생각과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네. 그 단어들과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정리해 놓으면 뭐라고 딱 물어보면 네. 맥락이 다 이해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쭈루룩 빨려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말을 되게 잘하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요즘 뭐 이렇게 표현력을 키우려고 네. 애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생각을 많이 하고 개념을 잘 정리해 두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러면 네. 제가 톡투유를 같이 진행하면서 되게 또 놀랐던 경험들이 뭐였냐면 네. 이제 제동오라버니가 교수님을 아주 이렇게 짓궂게 놀릴 때가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막, 맞아요. 항상 푸 오셨다고. 곰돌이 푸 오셨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애정 어린 그런 이제 조크를 많이 던지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뭐랄까 똑같은 위트로 너무너무 잘 받아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면은 그럼 내가 곰돌이 푸라고 놀림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동이 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네. 머릿속에서 갑자기 쭉 이렇게 줌 아웃이 되면서 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동의 삶이 이렇게 보이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내 삶이 딱 보이면서 그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처지인가를 떠올리게 되면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대단하다. 네. 이것도 참.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딱 깨닫는 게 마치 이제 옷장에서 겨울옷을 꺼내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평소에 옷장 정리를 잘한 사람은 금방 꺼낼 수 있고 네. 방 정리 안 해놓고 막 옷장에 옷이 막 가득 저 같은 사람은 찾는데 매번 헤매거든요. 네. 그런 거 있기도 하고 뭐 표현력 강조하는 게 이런 말씀 들으니까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좀 사유가 평소에 깊고 사고력이 뛰어나면 네. 굳이 뭐 표현력 사람들이 들으면 알거든요. 네.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생각이 잘 정리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아닌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저 사람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네라는 단어를 네네네. 쓰죠. 그때 그 번지르르는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진 않으나 표현력을 표현력으로 뛰어나는. 그걸 메우려고 한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세세하게 잘 그렇게 정리를 잘하긴 어렵지만 네. 저 사람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하면 좀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핵심으로 바로 처음에 들어가니까 장황하게 막 나열하지 않고도. 네네. 네. 뭔가 처음부터 되게 뭔가 강력한 어떤 그러게요. 가르침을 받은 기분. 시작한 지 그런 거. 이제 7분 59초인데 벌써 이렇게 깨달음을 책 제목도 소개하기 전에 네. 그럼 이제 장안의 화제 네. 12발자국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어떻게 읽었는지 장 작가님 소감이 네. 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네. 읽으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교수님 칼럼도 좋아하고 그 전에 과학 콘서트도 되게 재밌게 네. 읽어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읽었고 또 이렇게 너무 술술 잘 넘어가가지고 저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게 영양가 많은 높은 죽을 먹은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이게 영양가 많은 죽. 네, 네. 뭐 이렇게 우리 상표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뭐 네. 본죽, 제일 그런 거. 프리미엄 세트, 뭐냐면 네, 이런 거. 특 전복. 네, 특 전복.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전복주. 특 전복. 네. 네. 이렇게 몸 허할 때, 나 좀 몸 허할 때 먹어도 좋고 이게 좀 맞는 비유인 것 같은 게 네. 사실 과학 교양서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네. 나는 어떤 이 분야에 특히 뭐 뇌과학, 뭐 복잡계 이런 거 나오면 기초 체력이 달려가지고 엄두를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쉽게 소화할 수 있고 네. 아주 입에도 잘 넘어가고 소화까지 잘 되는 그런 책 네. 같았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은 네. 어떻게? 저는 그냥 그 정대승 교수님의 이렇게 저술책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네. 이 강연 여태까지 하신 강연 중에서 네. 이제 좋았던 강연만 뽑아서 이제 정리한 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더 반가웠는데 왜냐면은 뭐 톡투유 때도 뵙고 뭐 그 외에도 이렇게 가끔씩 뵈면서 네. 강연을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안 되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카드 뉴스 그러나요? 네. 짤이라 그러나요? 네. 그렇게 이렇게 그냥 이미지에 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카드로 이렇게 피드에 보이고 하는 것만 보면서 어떤 그런 강연을 듣고 싶은 이제 허기를 달래다가 이렇게 책으로 이게 모음집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네. 그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저도 장 작가님 비유가 너무너무 적확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저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네. 일단 책 소개를 드리면은 네. 이게 10년 동안 하신 강연 정말 10년 동안 강연 몇 번 하셨을까요? 1000번까지는 안 하셨겠죠? 엄청 100번은 많아요. 넘으실 거고. 거의 그정 한 1년에 그래도 5, 6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한 그러네요. 500번 정도 되겠네요. 그 중에 정말 탑 12를 뽑아서.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런 수준의 강연이 뭐 한 100개쯤 되죠. 그 중에 그냥 뭐 이 정도입니다. 맛보기 죽으로 한 12개.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만인 거예요, 지금? 네. 앞으로 이제 100발자국 중에 12발자국 같습니다. 네. 10년 동안 하신 강연 중에 12회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겼고, 뒤에 약간 인터뷰도 이제 저희가 볼만한 거 재밌었던 거, 시사인이랑 월간 디자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가 같이 있고요. 이게 읽으면은 책으로서도 잘 정돈이 되는데 참 이 편집을 잘하신 것 같은 게 정말 옆에서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농담도 다 살아있고 문장도 다 구어체고 중간중간에 뭐 괄호 열고 웃음 이렇게 돼 있는데 웃음소리 들리는 것 같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의 저자들이 우리말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 글쓰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나왔는데 이제 큰 흐름은 구술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다의 방식으로 지금 이런 팟캐스트의 내용들을 묶어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구술의 방식으로 정보를 다루는
이제 아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네.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 그런 시도가 많지 않았고 있다면 주로 수다의 형식을 네. 예,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네. 과학 수다 형식을 취했는데 강연의 형태로 과학을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일까를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쓸 때하고도 저자 입장에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내 앞에 내 글을 읽어줄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난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글이 제 어투도 달라지고 아. 네. 그래서 녹취록을 풀고 조금씩 이제 그때 미처 못했던 얘기들을 넣었는데 그때 저도 다시 강연을 앞에 계신 분에게 하는 것처럼 네.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연 녹취록 그대로 푼 게 아니군요. 네, 굉장히 네, 독자를 생각하면서 네. 마치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실제로는 그 텍스트를 아주 정교하게 네.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네. 다듬은 텍스트이군요. 그러니까 강연을 이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활자화하고 네. 다시 읽어보면서 통상 우리가 하는 말은 비문도 많고 네.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하게 되는 말들도 있고 네. 또 증거가 불충분한 또 그런 것들은 참고문을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추가된 맞습니다. 네, 그런 버전입니다. 밥 서리게 찍는다고 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럼요.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네. 하시는 거 많이 늘었어. 네. 그 제목 12발자국부터 좀 여쭤볼까 봐요. 네. 그 이 12발자국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보통은 네. 이제 책 제목을 저자가 직접 짓는 경우도 있지만 출판사에서 이제 적당한 제목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네.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예, 그 12발자국은 이제 제가 여러 개를 제안 드렸는데 그 중에 네. 이제 출판사도 마음에 들었던 아하. 제목 중에 하나죠. 예,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원래 행위의 자취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행위가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어야 그 발자국이 남겨지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탐구의 대상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최전선에서 그 본질을 향해 가는 과정인데 본질에 닿지 못했지만 그 닿는 과정, 그 과학자가 했던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미지의 숲을 이제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과학자가 12번의 강연의 형식을 통해서 뭐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뭐 서문에도 썼지만 움베르토 에코가 쓴 그 소설의 숲으로 6발자국을 조금 바꿔서 예, 뭐 너무 좋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예, 그걸로 또 제목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네. 인간이라는 미지의 숲으로 들어가는 발자국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여러 과학 분야에서도 뇌과학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속공학 뭐 공부하시는 분이 네. 뭐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을 책으로 쓰면 약간 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뇌과학자가 쓴다고 하면은 이분 말씀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도 책 내용을 보니까 그럼 기존 어떤 심리학 서적이라든가 네. 뭐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이라든가 인문학에서 하시는 분야 그런 저술들이랑 좀 다르게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또 색다른 시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뇌과학이라는 학문 네. 사실 우리 좀 생소한데요. 네. 이거 공부하면 진짜 뭐 삶의 성찰이 생기고 네. 인간에 대한 또 깊은 이해가 생기고 그러나요? 다른 학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또 중요하죠. 예, 다른 학문들이 다 중요하듯 그만큼 네.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관심 있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네. 심리학은 통상 표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설문에 답을 하는지 관찰을 통해서 오랫동안 마음을 탐구해 왔고요. 네. 근데 뇌과학자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의 판단,
선택, 행동이 네.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받고 뇌가 어떤 방식으로 내 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해서 반응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두루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예, 뇌를 좀 중점을 두고 마음을 이해하려는 학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심리학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고 네. 예, 뇌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뇌가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관문 같은 거예요. 뭐 생물학적으로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으로 배웠더라도 얻었더라도 결국은 뇌가 변해야 그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주죠. 네, 그러니까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다양한 서로 다른 현상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네.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예, 지구 주변을 달이 도는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물리학자의 마음 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뇌과학이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유행이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신생학문이라 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학문적 발전이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좀 사람들한테 와닿는 정도로 이렇게 부쩍 발전해서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1994년 무렵에 네.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사람이 죽어야 뇌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 동물들의 뇌를 보고 사람은 이럴 거야, 사람도 이럴 거야, 뭐 이제 이런 류의 유추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MRI, 펑셔널 MRI 장치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뭘 보여주고 그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서 최근 한 20, 30년 동안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이전에 한 100년 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아진 아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들어볼 만한 정보들이 좀 생겼다는 것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예, 모두가 다 각박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네. 누구나 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라는 되게 근원적인 질문으로 예, 그러니까 되게 인문학적으로 피폐한 사회 안에서 인문학적인 성찰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곳으로부터 실마리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과학인 거죠. 네. 우리가 그냥 살면서 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누는 그냥 뇌에 관한 속설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바보 같지만 몇 개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진짜 궁금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뇌에 대해서 뭐가 제일 알고 싶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머리가 큰 사람, 책에도 나오지만 머리가 큰 사람이 뭐 뇌가 커서 머리도 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네. 이렇게 우리가 장난치면서 왜 머리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맞아, 남자들이요. 맞아. 그러면 네. 야 머리 때리지 마. 뇌세포 죽어서 머리 나빠져. 이런 네. 얘기도 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저랑 친한 어떤 학교 선배 같은 경우는 네가 왜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지 아느냐면서 그게 네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커서 네가 먹는 만큼 살이 안 찌는 것이다. 운동도 특별히 안 하는데도 라는 말을 한 적이 생각 있어요. 많이 하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고 전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깊은 깨달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5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디스를 하시는 거, 뭐 인간이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 그러네요. 아, 네. 그러면 마지막 얘기는 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네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뭘 먹으면 제일 중요한 포도당을 뇌가 먼저 다 가져가고 남는 에너지를 몸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고3 때 나 공부하느라 뭐 살쪘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하면 덜 쪄요. 안에서 찌는 거지. 안에서 찌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음식의 에너지를 전부 다 뇌가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 뇌가 에너지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죠. 네.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기 전까지는 네. 잘못됐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뭐요?
뇌세포는 죽으면 다른 세포랑 달리 재생되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지지 흔히들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뇌가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발달을 하는데 네. 딱 태어나면 처음 한 1, 2년 동안 뇌세포가 쫙 늘어나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하고 가지를 막 서로 연결해요. 네. 그다음에 쓰면 쓸수록 그 가지들을 줄여나가고 아하. 예, 점점 가지치기를 하면서 얘가 발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뇌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냥 처음에 1, 2년 동안 뇌세포가 막 늘어나니까 네. 이때가 중요한 거구나. 아. 예, 가지를 막 뻗으니까 이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조기 교육 열풍이 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막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 애한테 막 리듬감, 네, 네. 스즈키 음악 교육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막 그게 열풍이 불었는데 그 후로 30년이 지난 후에 훌륭한 음악가가 거의 안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도대체 뭐냐 이게. 네.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뇌는 초기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춘기 시절에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치기를 정교하게 하면서 발달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뇌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또 최근 한 20년간 새로 알게 됐고 그래서 예전처럼 네. 뇌세포는 어린 시절에 1, 2년 안에 잠깐 만들어지고 네. 그 이후에는 안 만들어진다더라 하는 게 이제 낭설 속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됐죠. 이게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 아직도 뭐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다 네, 보니까 물론이죠. 지금 네. 뇌에 대한 어떤 우리는 지금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게 조금 있으면 그냥 속설되고 더 있으면 물론이죠. 미신되고 예, 물론이죠. 네. 그런 영역이군요. 네.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강연인데 네. 왜 이렇게 딱 12편만 모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모으셨는지 좀 듣고 네. 싶어요. 그냥 한 중년이 되니까 제가 네. 중년이 되니까 진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답해야 될 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 지금 과학기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은 우리 사회를 어떤 곳으로 인도할까. 네. 나는 거기서 뭘 해야 될까. 아. 네,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부는 인간이란 대한 어떤 것이. 존재인가에 대해서, 네. 2부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이런 기술이야. 네. 예,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말해주는 책들은 많지만 네. 도대체 과학자하고 공학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별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이걸 네. 통해서 무슨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건지 네. 그 거대한 문명의 흐름을 얘기해주는 책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거를 담은 게 2부이고요. 네네. 네. 그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1부처럼 이제 거기서 넌 뭘 할래를 설명하면 이 문턱을 못 넘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1부에 이제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앞으로 이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야라고 큰 흐름의 문명의 흐름을 2부로 옮겼습니다. 아하. 네. 1부 1장부터 그럼 첫 네. 번째 강연부터 해볼까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유주님이 한번 네, 해주실까요? 저는 이 첫 번째 네. 등장하는 마시멜로 챌린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음. 근데 저희가 방송했던 책에서도 또 이 네. 실험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지난달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달 들어가지고 책 2권 있는데 2권에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어떤 책에? 그 강원국의 글쓰기 거기에도 나와요. 예, 오, 강원국 작가님의 예. 강원국의 글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반가웠는데 네. 유명한 실험입니까? 2013년 그 무렵에 이제 아이데오라는 회사의 디자이너 대표가 네. 예, 개발한 실험이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직업군들에게 실험이 진행되고 네. 직업군들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알려지고 네. 그게 이제 논문으로도 나오고 테드에 소개가 되면서 2014년 무렵에 이제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워크숍 같은 데 갈 때 우리 회사도 한번 해볼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런 게 한때 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낯선 사람 4명 정도가 둥근 테이블 하나에 모여서 네. 예, 그들에게 18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그 시간과 함께 스파게티 20가닥, 실, 테이프, 마시멜로우가 제공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과 테이프로 탑을 쌓고 네. 그 탑이 누가 잡아주거나 어디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온전히 이제 서 있을 수 있을 때 그 바닥에서부터 그 어딘가에 마시멜로우를 올려놔야 되는데 네. 그 마시멜로우까지의 높이를 탑의 높이라고 정의를 해요. 네. 그래서 10개의 팀들이 네. 4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 이런 10개의 팀이 서로 경쟁하면서 높은 마시멜로우 탑을 쌓는 게임이죠. 네. 우선 이제 흥미로운 결과는 변호사나 MBA 학생들처럼 가방 끈 긴 어른들보다 유치원생들이 훨씬 더 높은 탑을 쌓는다. 네. 네. 유치원생들의 손기술이 더 좋은 것으로. 실제로 인터넷에서 마시멜로 챌린지하고 킨더가르튼이라고 치시면 유치원생들이 쌓은 그 탑들을 다양하게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 기발하고 애들이 무슨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놀이기구 같기도 하고 무슨 네. 공룡 같은 생명체 같기도 하고. 네. 18분 동안에 그거를. 네, 네. 근데 우리 어른들이 쌓는 탑들은 다 똑같거든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보탑 다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삼각형, 사각형에 점점 탑이 뚱뚱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좁아지고 네. 높이 쌓아야 되니까 위에 안테나 하나 올리고 뭐 이제 그런 게 흔히 어른들의 생각이죠. 예, 근데 우리는 탑을 쌓으라고 하면 그렇게 계획하고 그 방식으로 쌓는데 네. 아이들은 계획을 안 하니까 네. 그냥 처음부터 탑을 쌓다 보니 이거 다리가 있어야 되겠네. 네. 뭐 팔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제 이러면서 네. 심지어는 신발을 신겨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테이프로 바닥에 그 스파게티 가닥을 묶어 놓으면 마찰력도 늘어나고 그렇죠. 무게 중심도 내려가서 안전하게 가는 스파게티로 마시멜로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탑을 쌓을 수 있다는 노하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네. 어른들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만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 네. 네, 아이들의 이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노하우를 이제 알아채지 못하고 네. 애들보다 더 낮은 탑을 쌓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 네. 그래서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네. 목표를 완수하는 게 중요하지. 네. 문제에 뛰어들려고 하는 애들을 가로막고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자꾸 따져 묻는 이런 어른들의 태도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네. 라는 걸 들려주는 그런 실험이죠. 네. 그럼 일단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계획이고 뭐고 맞아요. 라는 그런 통찰을 주는 실험인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맞다. 세상에 나가면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네.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네. 우리는 늘 놓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처음 시작하셨던 그 인트로에 시작하셨던 그 존 홀트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늘 놓이고 네. 이때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네. 그러고는 답이 없거든요. 네. 그냥 그런 많은 상황들에 놓여보는 수밖에 그리고 몸으로 부대껴 보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계획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그 책에 나왔던 교수님의 그 터키에서의 일화가 네. 정말 너무 네. 정말 막 그 뭐라 그러죠 긴박감이 막 느껴지고 막 네. 초조해지고 읽는 제가 그러니까요. 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면 얼마나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가를 맞아요.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네. 한데 한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한 감상 안에 그 에피소드들을 언급하면서 워낙 인상적인 네, 그러면서 사례라서요. 어떻게 이런 류의 실수를 할 수가 있냐 사람이 어처구니 되게 없는 실수이기도 어이없다는 합니다. 네. 반응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싶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너무너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서 네. 추석 연휴 때여서
그나마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이스탄불에서 한 2시간쯤 떨어져 있는 네. 테키르다흐라는 한 도시에서 그 학회 초청 강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출발하기 전날까지 뭐 정신없이 보내고 막 짐을 싸고 이제 출발을 하고 갔는데 이스탄불에 내려서 차를 빌리고 운전을 한참 하다가 문득 테키르다흐란 도시는 알았는데 거기서 어디서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그제서야 든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터키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내가 가면은 이 도시에서 플랜카드 붙여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나? 왜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학회 홈페이지에 이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네. 저한테 준 이메일을 전부 다 읽어보는데 어디에도 테키르다흐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교수님의 그럼요. 알려줘야 그럼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읽고 그냥 그게 제가 가면은 알 수 있는 곳을 알려줬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같아도 무슨 네. 학회 초청장이 오는데 만약에 거기 자세한 주소가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뭐 이게 아마 이 최종 마지막에 써 있는 게 뭐 교보 빌딩이라든가 그러니까. 코엑스쯤 되는 건가 보다. 네, 저도 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게 아마 미국이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 나라면 아마 훨씬 더 따져 물었을 텐데 네. 터키는 잘 모르니까 이거 테키르다흐도 글자도 막 그래서 어쨌든 도시를 딱 갔는데 그 도시가 너무 넓은 거예요. 거의 일산만 해요.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담당자는 전화 안 받고 전화 안 안 되고. 받고 네. 전화를 거기는 전화번호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한 도시에서 학회가 열릴 수 있을 법한 제일 높은 순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방문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일산이라 치면 킨텍스를 일단 가보고. 가보고, 네. 거기 무슨 회관을 가고, 네. 대학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고, 일산 중앙도서관도 가보고. 큰 호텔도 가보고. 네. 근데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제 발표 시간이 8시인데, 네. 8시 15를 제가 라디오에서 띡 듣게 된 거예요. 네. 운전을 하면서. 저는 도로 위에, 차 위에 있고, 네. 네. 에이, 떼끼. 네. 테키르다이. 근데 희한한 건 사람이 지금 도착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그 도시를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이제 포기가 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봐두었던 되게 예쁜 호텔에 네. 머물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제가 그 도시를 잘 알게 됐다라는 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다음날 다음날 진짜 좋은 곳에서 아침 식사도 하고 네. 해변도 걷고 거기 쇼핑하는 거리도 걷고 되게 근사한 하루를 한 반나절 정도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네. 이 전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뭘 하러 여기를 왔나. 네. 그리고 터키의 이 시골 도시에 여기에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쇼핑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바쁜 일상에서. 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다가 근데 이제 문득 내가 갔던 그 어떤 학회의 도시들보다도 내가 이 도시를 많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네. 예.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거기 이제 그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 호수에 그냥 넉넉한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좀 깨닫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나? 나는 늘 어느 학회를 가면 거기서 지정해준 그 학회가 열리는 호텔에 묵고 네. 하루 종일 학회를 듣고 거기서 주는 소개해준 곳에서 밥을 먹고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랬던 도시보다 네.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맸던 도시의 지도가 눈에서 훤히 그려지는 걸 보면서 네. 이제 테키르다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네. 제가 어디든 추천드리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말씀드리고 네 그 호수에 가면은 저 어디 교수님 앉아서 생각도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30분을 네, 넉넉히 있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결국 학회 발표 못했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간 거였는데 아. 내 돈으로
또 그렇군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바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학회 측에서는 이 네, 발표를 안 했으니까 펑크를 낸 돈을 줄 수는 기이한 없고.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네. 프로페서 정이 네. 발표하기로 해놓고 빵꾸 네. 내고 연락도 안 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나중에 이제 그들이 나한테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는 네. 무의미하고 그리고 발표를 안 했으니까 지원은 초청비 강연료를 주기는 어렵고 네. 비행기 이런 것도 주기 어렵고 그래서 네. 전 제 돈으로 갔다 온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인생의 큰 깨달음을 비싸게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학회 한번 펑크 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아, 지금 그럼요. 지도를 그려야 돼. 내일 관광을 잘하려면 이런 얘기를 사회가 네.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책에 쓰여진 네.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세상에 나온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직접 가서 여행하고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그 지도 위에서 어디에 모여 있는지 파악하고 나는 사람들이 없는 어딘가에 가야겠다. 혹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지도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발자국에서 진짜 우리한테 닥친, 특히 젊은이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닥친 혼란스러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계획 정교하게 세울 수 없으니 일단 뛰어들어야 되고, 뛰어들어서 초반에 방황하는 거, 그게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든든한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터키에서의 일화가 진짜 얼마나 저한테도 그 위안이 되던지,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은 공연 펑크 낸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진짜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로 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네. 더 위안이 되었나 봐요. 네, 저 앞으로 유주님을 섭외하시려는 분께서는 공연 펑크 꼭 주소를 끝까지 알려주시기 공연장을 아 정확하게. 진짜 읽는데 네. 제 손에 막 땀이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펑크 저 낼까 봐. 엄청 스트레스 맞아요. 많이 받고. 저도 무슨 강연 네. 이런 거 있으면은 매일 아침마다 생각이 나는 게 혹시 내가 강연 섭외를 받았는데 메모를 안 해놓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약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펑크나는 악몽이 있는데 펑크를 내셔도 이렇게 훌륭하게 책으로 쓰시는 걸 보면서 네. 조금 스트레스를 이런 덜 경험은 받겠습니다. 인생에 한두 번만 하는 걸로. 네. 방황은 해야 되지만 너무 길게 하지는 않는 걸로. 네. 네. 첫 번째 발자국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자국이랑 다섯 번째 발자국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자국이랑 다섯 번째 발자국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발자국 결정장애에 대한 거고 다섯 번째 발자국 새로 고침에 대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죠? 한번 둘 다 후회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저 두 발자국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언급하는 주제 같아요.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정말 결정장애가 우리 요즘에 되게 사회 현상이구나. 네. 그리고 누구나 저 새로 고침의 욕망들이 다 이 보편적으로 있구나. 네. 예, 해서 조금 놀랐는데 결정을 힘들어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결정이 중요할수록 더 그렇고. 근데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특히나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들이 그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편으로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졌고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선택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 절박하고 또 이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내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결정이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결정장애가 좀 누구나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쓰다 보니 네. 뇌는 본질적으로 에너지를 안 쓰려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오른손에다가 막 무거운 덤벨 같은 거 묶어 놓으면 우리가 웬만한 일을 왼손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머리를 쓰는 일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머리 안 쓰고 세상을 살고 싶어 한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이제 습관이라는 전략이죠. 네, 그래서 어제처럼 사는 거 내가 어제 한 번 다 해봤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뇌를 적게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습관적인 삶인데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이제 성숙이라고 한다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날마다 어제와는 다른 삶을 꿈꾸잖아요. 네. 그리고 인생을 한번 쭉 살아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들, 감정들 이런 거 다 한 번씩 맛보고 싶지 않나요? 네, 그것이 설령 힘든 일이었어도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어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네. 습관에 매몰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새로 고침이 참 어렵다. 예,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절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날마다 새로 고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주님은 새로 고침 하고 싶으신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되돌아가가지고 언제부터 다시 해보고 싶다. 아니면 20살 때로 되돌아간다면 뭐를 좀 고쳐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 특히 저는 이제 그 바그다드 카페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영화처럼 진짜 이 삶을 그냥 다 버리고 여행 가방에 이제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 도시나 곳에서.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할 때도 있고 네. 너무 많죠. 어디로 되게 바보 같은 상상인 거 알면서도 다시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라거나 없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네. 저는 저도 새로 고침하고 싶은 순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또 독서 온라인 독서 토론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후회 중독이거든요. 매일 잠자기 전에 계속 후회를 해요. 막 저도. 안 해도 되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하게 하는 것 같고 후회의 기간도 되게 길고 막 10년 전 일 아직도 후회하고 맞아. 오늘 낮에 한 일도 후회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보통 그러면 삶이 점점 나아지는데 어떠세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후회 다음 단계 반성 그다음에 이제 그쵸. 새로운 개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회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선으로 에너지를 돌려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면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나은 인간이 되어 있다고 느껴지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12발자국을 읽으면서 그 후회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게 더 나은 인간이 맞아요. 되게 하기 위한 인간만이 가진 인간은 아니고 다른 영장류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능력이고 나의 성격이 이상해서 내가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좀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성찰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자신의 아주 고등한 전전두엽을 잘 쓰고 계신. 또 위로가 됩니다. 나의 전전두엽 고마워. 앞으로는 운동 영역도 쓰셔서 실천에 옮기시기를.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깨달음이 크고 너무 좋은데 그거를 정말
국제적으로 내 네. 삶으로 가지고 오는 그 파트가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약간 막연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약간 뭐 영어 공부할 때도 막 어휘 외우잖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걸로 제가 문장을 못 만드는 거죠. 대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도 막연하게 느끼고, 네. 아, 이래서 뇌의 그 세로 고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 보다. 힘들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모든 독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뭐예요? 네. 북스마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병. 딥스마트 하려면 네. 네, 내가 막 실제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남이 경험한 걸 통해서 내 지적인 경험을 충분히 쌓지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걸 깨닫고 이거를 현장에 가서 실천도 해보고 또 굴러보기도 하고 네. 책이 말하지 못한 것들을 또 그 몸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데 저처럼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뇌가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걸로 만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그래요. 이게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집에 그러니까요. 처박혀 있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 발자국, 다섯 번째 발자국 결론부에서 네.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중식당에 가서도 네. 맨날 짬뽕 짜장면만 먹지 말고 하는 것이 실패를 할 수는 있죠. 새로운 걸 시켰다가 그럼요. 네, 뭐 실패를 하더라도 신메뉴를 시켜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그런 어떤 실패와 패배의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사회가 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맞죠. 사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탐색의 전략을 취하니 네. 그 탐색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노력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네, 그게 결국은 삶의 진폭을 결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커리어도 그렇죠. 처음에 맞습니다. 천체 물리학을 네, 하셨다가 그렇죠. 진폭을 넓히는 네.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부 과정에 네. 있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복잡계로 가시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삶의 진폭이 비슷하진 않으니. 네. 예, 뭐 근데 어쨌든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네. 예, 그래도 원 없이 그 각각을 경험해 본다고 한다 치면. 옷장을 열었을 때 늘 똑같은 색깔의 옷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색깔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죠. 저도 사실은 알쓸신잡에 나가서 처음으로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본 거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예.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예. 저 교수님 강연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강연하는 네. 것도 요즘은 봤는데 삶의 진폭이 너무 찢어진 청바지만 입고 있어서 문제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입어보면 별거 아닌데, 네. 별거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주는 또 쾌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음에 뵐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문신이랑 귀걸이 같은 것 좀 이렇게 기대해도 되나요? 네, 아니 저는 뭐 브릿지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인생에서 여태까지 브릿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삶의 진폭을 넓히고 싶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모두가 X를 지금 하는 건 뭔가요? 그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진폭도 진폭 나름이라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브릿지는 아닌 걸로. 브릿지가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예, 그렇게 저 영혼 이상할 것 같으세요? 브릿지가 이상한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브릿지는 말을 안 쓴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뭐라고 하죠? 부분 탈색이라고 하나요? 부분 탈색인 거예요? 뭐예요? 블리치? 요즘 아니 그라데이션에서 하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을 때에는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브릿지를 10몇 년 전이에요, 와중에? 아유, 그렇구나. 네. 그냥 그거 뛰어넘으시고 최신 네. 패션으로 가시죠. 이제 뭐예요? 피어싱이랑 뭐 그런 피어싱. 걸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진폭을 넓히기 위해 네, 여러 뭐, 가지 활동들을 알겠습니다. 다 같이 네. 해보겠습니다. 네. 독서 진폭도 넓혀야죠. 진폭도 취향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독서의 진폭 네. 종이책 말고 전자책으로도 한번 넓혀보시고 그럴까요? 대여 네. 서비스라는 진폭도 한번
알겠습니다.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연한 발견의 큰일 났네. 네. 독서계 브릿지 밀리의 서재 빨리 소개해 주시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이거 나중에 청취자분들이 들으면서 이상해하실 것 같아요. 네. 쟤들 왜 여기서 웃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별로 안 웃긴데 이러면서. 책 이게 뭐라고를 듣고 있으면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오늘의 책 딘 버넷의 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도서는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운데요. 낮에는 신경과학자, 그리고 밤에는 스탠딩 코미디언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딘 버넷 특유의 재기발랄한 문체와 서술 방식은 뇌과학을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할 것 같습니다. 잠, 식욕, 분노, 사랑 등등 관련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뇌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딘 버넷이라는 분은 신경과학자에서 스탠딩 코미디언 네. 이걸 밤낮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삶의 진폭이 크신 분이네요. 저는 가키키 류스케의 뇌 안에 잠든 기억력을 깨워라 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밀리의 서재에 있고요. 이 책은 어려운 전문 용어 없이 팩트만 전달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점들 콕 집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매, 암기법, 안면인식, 뇌지문 이런 얘기 말씀만 드려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거는 뇌과학자는 아니고 심리학자인 마이클 코벌리스가 쓴 뇌 인간을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50년간 심리학을 연구한 저자가 뇌과학과 관련한 인간의 언어, 기억, 행동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가? 진실보다 가십 또는 허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뭔가? 사람마다 좌우 얼굴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흥미로운 책입니다. 예체능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뇌는 우리의 뇌하고 뭐가 다를까요? 타고났다. 저거는 재능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의학 박사이자 여러 음악 대회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후루야 시니치가 쓴 피아니스트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뇌를 공부하게 된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친 저자는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고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결국 의학, 공학, 음악을 융합시킨 음악 연주 과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이분도 정재승 교수님처럼 타고난 천재가 아닌가 하는데 이분의 뇌도 참 궁금해지네요. 밀리의 서재와 함께하는 읽어보고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